지난 이야기, 긴 전쟁이 끝났다. 루이는 또 살아남았다. 영국이 처치를 벌여서 빌라르가 오이겐을 무찔러서 칼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나긴 전쟁만큼이나 갖가지 변명들이 쌓여 전쟁을 종결시켰다. 분명 이는 루이에게 호재였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으로 벌어진 전쟁의 대가는 혹독했다. 이번 전쟁이 프랑스와 제국 간의 문제로 발발한 것이었음에도 오히려 이득을 본 건 영국이었다. 제3자였던 영국은 이 전쟁으로 수많은 영토와 이권을 챙겼고 제국 역시 스페인령 네덜란드와 밀라노 그리고 토스카나 등 금싸라기 땅을 가져갔으며 루이에게 남은 건 돈 안 되는 스페인 왕이 뿐이었다. 과도한 군사비만 지출한 프랑스는 이제 70대 중반이 된 루이만큼이나 쇠약해지고 만다. 여기에 자신의 뒤를 이어 국가를 더욱 부흥시켜야 할 후계들이 본인보다 먼저 세상에 떴으니 과연 풍정등화와도 같은 프랑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이후 프랑스는 급격히 암울해집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지켜낸 스페인 이건늘 이것저것 다 떼주고 나니 사실상 종이 호랑이나 다름없었죠. 물론 스페인 보르본 왕조의 탄생, 한 국가에 자신의 가문에 들이오는 것만큼 자부심 넘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분명 스페인에서는 루이의 명맥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럼 뭐합니까? 정작 프랑스에서는 자신의 후계 구도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루이는 정말 왕성한 성생활을 했어요. 할아버지를 닮아 호색한에 있어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닮아 본처와의 관계는 그리 좋지 못했죠.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왕위는 국왕 부부가 낳은 자식을 통해 계승되어 왔습니다. 당연한 처사였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은 혈통이 왕위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아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태어난 아이가 무조건 장성하리라 확신할 수 없는 환경에서 굳이 정부를 들인다? 바람직하지 못한 일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심지어 루이는 사생아들을 적자 못지않게 챙기고 그들이 자란 뒤에도 자기와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죠. 남편의 이러한 태도에 마리는 진절머리를 느꼈을 거예요. 세상 어느 누가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리의 성정상 맞바람을 필 위인은 또 못 되었습니다. 바보같이 착하기만 했던 왕비는 그저 사랑 없는 출산만 반복했고 그랑 도팽 루이를 제외한 자녀들은 유아기를 넘기지 못했으며 그녀 역시 끝까지 사랑 한 번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했죠. 덕분에 루이에게는 후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생아만 넘쳐났어요. 마리의 죽음과 함께 프랑스는 급격히 기울어갑니다. 왕비 마리의 왕위 계승권을 빌미로 일으킨 상속전쟁부터 손자 펠리페를 위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까지 무려 47년간의 의미 없는 전쟁으로 인해 프랑스는 황폐해졌죠. 그나마 조금씩 넓혀간 영토는 다시 쪼그라들었고 전쟁이 한창이었던 1708년이 되면 유럽 대혹한이 찾아와 때늦은 한파로 농작물은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폐해진 민중들이 베르사유 궁전까지 몰려와 빵을 구걸했어요. 이후 대기근은 전염병으로 이어져 1710년 한 해에만 30만 명이 사망하는 등 파리의 거리에는 굶어 죽거나 병으로 죽은 시체가 질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이는 현실을 외면했죠. 오히려 뻔뻔하게 백성의 고열을 빨았어요. 그는 세금으로도 전쟁 자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관직을 팔거나 귀족의 자귀도 매매합니다. 나중에는 이걸로도 부족해 징세 청부업자에게 대출을 받았죠. 징세 청부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청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징세는 아무 때나 할 수 없으니 돈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김으로써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징세 청부업자들은 합리적으로 일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들은 통상 빌려준 금액 대비 2배, 많게는 3배 이상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내년에 걷어야 할 세금까지 모두 탕진하니 국가는 더욱 부채에 시달렸어요. 백성들 또한 세금을 내는 것조차 버거운데 끼니라고 제때 챙길 수 있었을 리 없죠. 때문에 루이는 자신의 증손자 루이 15세에게 왕위뿐만 아니라 28억 리브르의 부채도 함께 물려줍니다. 28억 리브르는 1715년 기준 1년 예산의 약 19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어요. 이후 매관매직으로 불어난 귀족 인구와 어마어마한 부채는 프랑스 혁명의 단초가 되었죠.
마리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과 별개로 루이는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마리가 세상을 뜨기 전인 1682년부터 1686년까지 그랑도팽 루이가 연달아 3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들이 당시 카를로스 2세의 후계 후보로 지명되었죠. 이후 장손 프티도팽 루이가 1704년부터 1710년까지 또 아들 셋을 낳습니다. 비록 장남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고 말아요. 그럼에도 나머지 두 아들은 유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죠. 덕분에 루이는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증손자를 본 군주가 되었습니다.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마치 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온 백성이 저주를 내리듯 곧 불행이 찾아왔죠. 1711년 그랑도팽 루이가 사망합니다. 사실 이들 부자 관계는 그리 살갑지 못했어요. 아들은 말썽꾸러기였죠. 그는 어린 시절 사촌동생 루이즈와 사랑에 빠져 온 궁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 두각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나마 왕세자로서 9년 전쟁에 참전하고 이곳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으며 이후 당당히 아버지에게 자신의 차남을 스페인 국왕으로 만들어달라 주장했죠.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이제 40을 앞둔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의 장수는 도리어 자신의 정치적 걸림돌이 되었고, 이미 오랜 통치로 국정을 운영해온 아버지 입장에서 이러한 아들의 반항은 정치적 패륜행위와 다름없었어요. 그랬던 아들이 갑자기 사망한 거죠. 분명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루이는 마리가 아들을 출산할 적에 아들이 태어났다며 온 동네방네 소문낼 정도로 그를 자랑했어요. 아들이 천연도로 사경을 헤맬 때에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 지켰죠. 그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뜬 겁니다. 이 충격으로 루이는 큰 상실감에 빠지고 말아요. 안타깝게도 루이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도 전에 손자와 증손자를 잃습니다. 1712년 루이의 손자 며느리 마리가 사망했죠. 사인은 홍역,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장손 프티도팽 루이가 소문난 애처가였거든요. 그는 아내의 병간호를 본인이 직접 하는 바람에 그도 홍역에 전염되고 맙니다. 이후 아내가 세상을 뜨자 그는 마음의 병까지 얻었죠. 곧 몸져 누울 정도로 몸 상태는 악화되었어요. 결국 그는 일주일 채 되지 않아 아내의 곁으로 떠납니다. 사실 프티도팽 루이도 아버지 그랑도팽 루이와 마찬가지로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죠. 오히려 아버지보다 못하다는 게 주된 평가였어요. 그도 그럴 게 아버지는 유한 성격과 냉철한 자기 객관화의 소유자였습니다. 적어도 주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메워나가려 노력했죠. 이에 반해 프티도팽 루이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오만하고 독선적인 성격이었던 그는 모든 일처리를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그가 오데나르드 전투와 릴 공선전에서 방동 공작만 따랐어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그렇게 오래 이어지지는 않았을 테죠.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책임을 방동 공작에게 뒤집어 씌웠으며 그로 인해 할아버지와 아버지, 심지어 백성들에게까지 지탄받습니다. 방동 공작도 그에게 진절머리를 느껴 은퇴해버려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펠리페 5세의 부름을 받아 스페인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다시 한번 맹위를 떨쳤죠. 그런 답답한 장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루이는 그의 죽음에 매우 슬퍼했습니다. 다 큰 성인인 부모도 전부 전염병에 걸려 사망했어요. 아이들이라고 더 안전할 리 없죠. 프티도팽 루이가 죽은 지 일주일 만에 그의 두 아들 또한 홍역에 걸리고 맙니다. 곧바로 치료가 시행되었어요. 하지만 치료라고 해봐야 별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피를 뽑아 해결하는 사혈치료가 전부였죠. 그런데 이 사혈이라는 게 생각보다 야만적이었어요. 어린 시절 우리가 체했을 적에 손가락을 바늘로 따는 것처럼 단순히 몇 방울 흘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도축장에서 가축의 피를 빼듯 양동이에 받쳐가면서 리터 단위로 뽑아댔죠. 때문에 환자가 병을 고치기도 전에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일이 빈번했고요. 어린 두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맞이인 브류타뉴 공장 루이가 먼저 치료를 받았죠. 당연히 얼마 못 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아요. 이제 둘째 루이가 치료를 받을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의 가정교사였던 방타두르 공작 부인이 대뜸 루이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농성을 벌였죠. 그녀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루이도 사혈 치료를 받게 되면 그도 곧 죽게 될 것을 말이죠. 그렇게 루이는 목숨을 부지했고 그녀의 간호를 받으며 병마를 극복해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714년 루이의 손자 베리 공작 샤를이 사냥을 나갔다가 낙마사고로 허망하게 목숨을
목숨을 잃었죠. 그의 기록은 그리 자세하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랑 도팽 루이의 삼남으로서 큰형 프티 도팽 루이마저 아들만 셋에 낳았으니 그저 평범한 왕족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기록도 부부 양측이 방탕한 생활을 영위했다는 정도라서 말 다했죠. 하지만 아버지부터 조카까지 줄초상을 치르자 그의 입지는 단숨에 급부상해요. 만약 이대로 할아버지가 사망한다면 그가 어린 조카의 섭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고작 사냥을 하다 목숨을 잃은 것이죠. 결국 그렇게 손이 많았던 프랑스 왕실은 이제 늙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76세의 할아버지와 너무 어려 아무것도 모르는 4살배기 아기만 남고 말아요.